그 정부정책자문위원으로 계시잖아요. 아까 짧게 언급은 해주셨는데 궁금할 것 같아요. 디지털 정책에 좀 수혜를 받는 회사들, 그린뉴딜 정책에 좀 수혜를 받는 회사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배터리나 모터나 이게 지금 사실 내연기관의 시대잖아요. 그 뭐냐면 뭐 예전에 뭐 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지만 뭐 석탄 발명됐을 때 수증기를 가지고 뭐 전기 발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운반이 용이한 액체 에너지인 석유가 발명되고 나서 그때부터 내연기관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뭐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거나 이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되는 이제 전동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터리와 모터라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모터하고 배터리는 핵심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전동화를 시키는데 많이 쓰일 거예요. 예를 들면 전체 16%의 탄소를 배출하는 게 교통수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또 12%가 항공이에요. 지금까지 제트유를 써가지고 제트 엔진이나 제트 프랍 엔진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탄소가 배출됐거든요, 비행기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일렉트릭 숏 테이크오프 랜딩이라고 해서 이 에스톨이라는 게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기 비행기예요. 아주 짧은 활주로를 요하는 전기 비행기. 롤스로이스 같은 데가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행기도 사실은 탄소에 대한 요구 때문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 여기 역시 모터하고 배터리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게 다 모터리하고 배터리고요. 실제 글라이더가 아주 가벼운 비행기는 태양광만 가지고요. 하루에 30일, 40일 동안 체류를 해요, 하늘에. 이런 비행기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탄소 재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 배터리, 뭐 모터, 뭐 이것도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럼 소재도 바뀌겠죠, 그죠? 소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무인화 하고도 직결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사람의 실수로 충돌을 했기 때문에 버퍼가 필요했어요.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찌그러지는 여유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보닛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게 엔진룸이 있었지만 이제 엔진룸에서 엔진이 없어졌죠. 그럼 텅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테슬라 모델 S에 우리가 뭐 프렁크라고 그러대, 프렁크. 왜냐면 프론트에 트렁크가 있다고 프렁크라고 그러거든. 열면 비어있거든요, 앞이. 그럼 그런 공간을 왜 버리겠어요, 앞으로. 다 활용하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돔 형태의 자동차가 되거나 소재도 그래서 바뀝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지금 엔진룸 없어지고 이제 충돌이 안 된다면 트렁크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는 자동차 전기차 전용 플랫폼, 현대자동차 eGMP나 도요타 eTNGA, 폭스바겐 MEB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여기 배터리에다가 구동, 제동, 완충, 조향의 4가지 자동차 속성을 다 지금 넣어놨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납작합니다, 지금. 거기다 이제 바디마딱 원점의 자동차가 되기 때문에 소니의 비전 S 같은 차는 마그나가 밑을 만들고 위에 바디는 소니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업체들이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소재라는 게 바디만 만든다 그러면 사실 뭐 이탈 디자인, 끝내주는 이탈리아 디자인 해가지고 자기가 3D 프린팅을 찍어서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많은 아마 산업들이 나올 텐데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뭐 친환경 쪽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화가 될 거고요. 아까 디지털 같은 경우도 로보타이제이션, 그 다음에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 O2O라는 게 4차 산업혁명도 핵심 단어가 CPS거든요.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 가상 물리 시스템. 가상이 온라인이에요. 그 피지컬이 오프라인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O2O나 CPS나. 그러니까 뭐냐? 지금까지는 공장에서 사람들이 다 뭐 이 코딩을 따로 해가지고 이 기계가 예를 들면 단순한 일만 계속 반복시켰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기계죠. 사람이 코딩해 주는 걸 그대로 막 일을 하니까. 근데 여기다가 센서를 다 달아요. 그리고 이거를 클라우드에 넣습니다. 클라우드도 SAP 같은 ERP 시스템, 정형 데이터가 나오는 데죠. 얘한테 어떻게 하냐? 재고 관리. 그럼 재고가 떨어졌다? 공장 돌려?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연락해, 자동으로. 그럼 팔레트에 30유닛씩 갖고 와. 지금부터 생산 시작, 자동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로봇은 판단을 해요. 자, 지금 속도를 이렇게 빨리 할 필요 없으니까 늦게. 이것도 다 알아서 해요. 그냥 풀필먼트 센터에 가서 박스에 패키징하고 라벨 붙여가지고 딜리버리로 다 자동으로 돼요. 이게 뭐냐면요.
인지 판단 제어가 돼요. 근데 이게 다 되면 자 공정이 하나가 이제 독일이 인더스트리 4.0을 주창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중국이 이제 빅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일본과 독일이 제조업 강국이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일본을 얘기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장인 정신? 3대, 4대를 거쳐서 계속 이것만 만들었다. 손톱깎이도 뭐 4대째 손톱깎이만 만드니까 아주 정교한 날. 근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예요. 선조들로부터 내려온 빅데이터잖아요. 그죠? 이걸 데이터를 모아서 이제는 오픈소스로 뿌리겠다는 거예요. 이 핵심은.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손톱깎이를 만들려고 딱 들어오자마자 4대째 손톱깎이에 대한 비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다 똑같아질 거 아닙니까? 두려워했던 게 그거예요. 독일도 계속 장인정신, 일본도 장인정신 내려왔는데 그래서 그 가문에서만 만들 수 있던 게 이제는 센서를 붙여놓게 되면 그걸 다 판단해요. 아, 나를 갈 때는 연말로 어떻게 하는구나. 여긴 뭐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은 가장 높은 기술을 평균화시키겠다는 개념이에요. 그 국가 간 전쟁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까지 독일에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간직하겠다는 게 인더스트리 4.0의 핵심입니다. 그 중국이나 미국이 우리 어떤 제조 기술을 못 따라오게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독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SAP예요. ERP 시스템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클라우드도 다 연결되어 있죠, SAP가. 그래서 하여튼 4차 산업혁명에는 ERP가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얘들이 각 공정을 전부 다 자동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 적용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기 때문에 큰 두 개 축을 오늘 듣는 분들은 이 두 개는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굉장히 큰 그림이다. 그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탄소 제로 경제. 이거는 안 가게 되면 페널티를 엄청나게 세게 받는 사실은 돈줄이 끊기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대로 안 하면 돈줄이 끊긴다기 때문에 그거는 앞으로도 아마 투자를 하실 때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아마 좀 안 보였던 부분이 보이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얘가 이 정도 받아야 되는 거야? 라는 부분. 그다음 왜 이렇게 돈 잘 벌고 있는 애가 인기가 없지? 자, 예를 들면 항공도요. 제 생각이 이래요.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서 여행 수요가 올라오게 되면 보잉, 전 제일 지금 주목하고 있는 보잉하고 뭐 에어버스 이런 애들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 기자재들 분명히 따라 올라갈 겁니다. 근데 UAM에도 필요한 게 얘들 기술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헥셀 같은 기업들 카본 파이버 가지고 기체를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근데 지금 주가가 완전히 박살나 있어요. 왜냐? 모기업인 지금 항공사들이 다 이제 항공기 만드는 애들이 다 쩔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애들이 UAM 쪽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면 카본 파이버 어디서 올 거? 이런 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하여튼 안 보였던 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항공사들이 잘 될 거냐? 이항 같은 업체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8배, 9배 올랐더라고요.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이항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최근에 조비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도 아마 상장할 겁니다. 스펙으로. 조비에비에이션이 아마 이 도요다가 한 4,500억 정도 투자해서 얘들 같은 경우는 나사하고 DP, 전기 분산 추진을 만든 업체예요. 애들이 스펙으로 상장합니다. 아, 우리나라 스펙으로? 아니, 나스닥이죠, 나스닥. 네. 그 조비에비에이션의 최대 주주가 아마 지금 도요다도 들어가 있고요. 인텔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UAM 시대가 다시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 나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아크 같은 데서도 굉장히 UAM 관심 많이 갖고 있죠. 왜냐하면 이쪽은 2차원 공간의 교통수단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인바이런먼트에 대한 압박이 없으면 굳이 왜 지금 잘 가고 있는 항공기를 전기 비행기를 바꿔야 돼? 근데 전기 비행기를 하는 애들한테 왜냐면 돈은 분명히 아마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 보잉 같은 데가 돈을 벌겠죠. 근데도 이 기업이 그러면 계속해서 갈 수 있어? 라는 생각했을 때 고민이 될 거예요 아마 투자들은. 제가 봤을 때 게임 체인저 될 수 있는 소재가.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까 성장이냐 가치냐가 경기 민감주의 같은 경우는 경기가 회복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유동성 장세에서 갑자기 백신 장세 그 이유가 실적 장세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성장주가 확 뛰었고 지금 이제 경기 민감주로 가치주들은 밑에 쩔고 있다가 이렇게 튀어올 거예요. 갭을 메꿀 겁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될 거예요. 네. 다시 벌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지향점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왔을 때 이 캐시플로우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코로나는 기본적으로 다 묻혀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ESG라는 프레임은 굉장히 강한 프레임입니다. 착하게 사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안 살면 너 죽어예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 돈줄을 끊는다는 개념을 이번에 화해를 보시면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돈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데는 국민연금, 블랙락, 너희 돈줄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테슬라 같은데 900조가 됐더니 5조짜리 증자를 했더니 티가 안 나요. 그렇죠. 원래 증자한다 그러면 뭐 떡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야, 미래에서 우리가 불쏘시개를 더 불 쬐은 것 같아. 막 좋아하면서 박수 쳐요, 막. 주가가 더 가. 이게 자본의 힘입니다. 미래 사업 중에 조금 언급 드려주신 것 중에 수소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하나가 굉장히 수소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최근에 미국 수소 전용 탱커 업체도 1조 넘게 해서 인수를 했고 아까 언급 주신 그룹 중에 SK도 굉장히 수소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아는데 수소 관련해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기차보다 더 먼 미래인 것 같은데 먼 게 아니라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차이가 이 수소에 대한 필요성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나눌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수력 발전이 95%의 전기를 충당해요. 심야 전기 다 버리고 있거든요. 거기는 앞으로 이제 뭐 많이 남는 수소를 앞으로 계속 모아서 수출하겠죠. 독일 같은 나라에. 그러면 전기 자급이 안 된 나라 수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가 100% 되면 수소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전기차로 가면 되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수소 발전해서 나눠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수소의 차를 차에다가 그 무거운 것도 하나 더 달아가지고. 아니, 수소를 우리가 쉽게 말하면 가스나 갈탄이나 석유에서부터 추출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수입하면 우리 뭐 석유를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까? 사오잖아요. 그걸 저는 차에다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 차에 하나의 시스템이 더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수소 발전. 자,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차만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트럭 같은 경우, 왜냐면 지금 똑같은 UAM에 배터리를 장착하는 건 양력이 발생 안 해요. 무거워요. 겨우 20분 날아갑니다. 수소 달면 4시간 날아가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장거리는 수소가 압승입니다. 압승이고 트럭. 왜냐면 공간이 그렇게 넓은데 굳이 배터리를 끄다 뭐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가 처음에 나왔던 차가 740kg의 배터리를 실어놨다. 지금 이제 500 몇 킬로그램 줄었지만 승용차에 500kg, 700kg라면 트럭은요 한 2톤, 3톤 실어야 될 거예요. 배터리를. 그게 효율적입니까?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트럭 같은 건 수소가 맞아요. 수소가 맞고 그다음에 잠수함, 선박, 장거리 여행을 해도 배터리 방전되면 꼬를 가라앉는 건 굉장히 수소는 쓸 데가 많고요. 그다음 말씀드렸지만 수소는 전기의 잉여. 예를 들면 메콩강 같은 데가 수력 발전 얼마나 셉니까? 그럼 그런 데서 우리 수입하면 돼요. 수소를. 왜냐면 전기를 수출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석유에 갇혀 있지만 수소는 판매하는데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그거 사다 쓰면 되는 건데요 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굳이 그걸 또 발전해서 전기를 만들면 또 낭비 아닙니까? 바로 그냥 그 수소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수소는 그다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그 부생수소가 많이 이제 나와요. 그 부생수소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도 지금 원자력을 일단 뭐 끈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고민이 더 많은 거지. 다른 나라는 이제 뭐 클린 에너지라고 보고 있거든요. 원자력을. 그래서 원자력을 쓰는 나라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전기를 만들면 되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태양광 해봐도 풍력을 해봐도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수소는 상당히 수입을 할 거예요. 그럼 그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든다. 결국은 똑같아요, 자동차하고. 그 프로세스는. 그래서 앞으로는 석유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수소라고 생각하시면 뭐 오해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자, 일본, 한국 안 돼요. 수소 사와야 돼요, 수소를. 지금 현재는 수소를 가스에서 지금 수소 발전으로 따지면 가스에서 추출해서.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탄소가 나와요. 그래서 탄소 포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에 묻는다니까요. 자, 근데 나중에는 제일 쉬운 건 뭐냐면 수소라는 게 H 아닙니까, H? 근데 물이 H2 오니까 H가 두 개가 붙어 있고 O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얘를 전기불에만 하면. 근데 그 비용이 또
아니죠. 근데 에너지를 분리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태양광이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동차가 태양광으로 갈 시대가 되면 아니 그냥 아침에 널려 있는 태양에다가 그냥 판만 두게 되면 수소가 딱딱 저장돼 있는 거예요. 근데 전기를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소로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훨씬 더 태양광이 그게 제일 이제 이상적이죠. 왜냐하면 자연계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수소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그냥 뭐 회사 갔다 오게 되면 수소가 쫙쫙쫙 마치 이제 우리 차비하듯이 쫙쫙 짜가지고 액체로 쫙 있다 그러면 그거 뭐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본이 쓰나미가 터지고 나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이제 깨지고 나서 원자력 다 껐죠. 그때 집집마다 도시가스는 들어왔는데 전기가 다 끊겼죠. 그때 애들이 고민했던 게 NF팜이라는 거예요. 가정용 수소 개질기. 얘들은 도시가스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집집마다 NF팜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용 개질기가 뭐 귀뚜라미 보일러처럼 한 이만한 녀석에다가 가스를 설치하면 수소로 만들어지고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이미 일본 애들은 전기가 끊겼기 때문에 수소를 가지고 한번 살아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소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일본은. 근데 한국은 지금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서초동이나 무슨 저 강남 한복판에 수소 스테이션 만든다 그러면 아마 다 뛰두르고 뭐 이거 하실 것 같거든요, 제목은. 그렇죠. 근데 일본은 굉장히 교육이 잘 돼 있어요, 지금. 도시 한복판에도 수소 스테이션이 많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하고 한국, 독일은 에너지가 생산이 안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수소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국, 미국, 뭐 유럽이 일단은 수소 쪽으로 가게되고 동참을 선언했기 때문에요. 전기하고 수소는 다른 개념이 아니다. 포트폴리오다. 전기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나라는 한 80%, 90% 전기로 가고 10% 수소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쩔 수 없이 포트폴리오가 수소가 좀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정부가 깔끔하게 정리해줬어요, 이번에. 85대 15. 전기 85, 수소 15.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봐도 포트폴리오 개념이다. 그 나중에 태양광 시스템이 만약에 발전을 하게 되면 자연계로부터 수소를 추출하게 되면 그건 아주 아이디얼한 에너지가 돼요. 우리나라에 그럼 수소 관련 투자할 업체가 뭐 어떤 게 있나요? 그 지금 뭐 현대 로템 같은 데도 이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뭐 현대자동차는 뭐 당연히 수소 쪽 이번에 H2라는 브랜드 이번에 내놨죠. 브랜드를 내놨고 아예. 그다음에 뭐 한화. 그리고 한화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나중에 UAM은 수소로 나르는 비행기를 아마 내놓을 거예요. 왜냐면 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그리고 도요타도 강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조비 에비에이션에 4,500억 투자한 이유도 나중에 UAM 시대가 됐을 때 도요타에 퓨얼셀 시스템을 장착하게 되면 굉장히 장거리 비행이 가능하겠죠. 한국은 좋은 게 뭐 수소 정도 장착하게 되면 UAM을 굳이 도심에서만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UAM의 개념은 각 빌딩마다 옥상에 버티포트를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그냥 한 7, 8분 만에 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 내리면 돼요. 그게 UAM입니다. 그래서 근데 대한민국은 협토죠.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부산까지도 가능해요. 그러면 부산까지 이 고속도로 경유 안 하고 A부터 B까지 직선을 쫙 날아간다 그러면 뭐 굉장히 빠른 시간에 가겠죠. 지금 현대자동차 SA1이 한 시속 한 300km 이상 나가거든요. 그 정도면 1시간도 안 걸리겠죠, 그죠? 물론 이제 뭐 하이퍼루프는 20분 만에 간다고 하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지하철 1km 구간 개설하는데 1,300억 들어요. 그렇죠. 비용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UAM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는 활발하게 퍼질 거다라고 생각해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국내에 굉장히 기술력 있는 세트레 아일랜드를 지분 30% 인수했는데 그럼 위성 관련된 것도 아까 테슬라 뭐 그다음에 아마존도 띄우고 그런 거 그 위성도 굉장히 위성 관련 산업도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일단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성한테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이제 한화 시스템이 지금 이제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하고 조인을 했고 그 민수용 회사로 오버에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거기 30% 지분을 투자했어요. 그래서 버터플라이라는 기체가 있습니다. 그 기체를 26년도에 갖고 올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한국의 UAM은 아마 한화 시스템이 먼저 열 겁니다. 그래서 뭐 A사 뭐 이번에 레이더도 만들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위성과의 교신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왜냐하면 UTM의 기본이에요. UAM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리던던시가 5G하고 그러니까 AP가 필요하겠죠. AP하고
위성하고 연결. 그래서 그 안테나가 필요해요. 그래서 UAM은 아까 얘기했지만 파일럿이 조종하지 않고요. UTM이라는 UAV, 즉 무인기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 UTM이 붙잡습니다. 얘를. 뭐 출발에서부터 고도, 뭐 예를 들면 노선, 충돌 간의 뭐 이런 것 거리 전부 다 UTM이 컨트롤하기 때문에 지상에서 UTM, 그다음에 위에서 위성 이 두 개가 리던던시를 잡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안테나도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력원은 수소를 넣으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 조종 이런 것들은 이제 5G, 그다음에 위성 이 두 개. 나중에는 이제 포스트 5G가 되면 6G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에너지 출력이 세고 고도라는 개념이 생겨요. 굉장히 위에까지 뿌려줍니다. 6G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통신도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겠죠. 그죠? 그런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로보타이제이션 되는 게 아마 저희가 이 늙고 비루해져서 저희가 아마 활동하기 힘들고, 그다음 우리가 이 노안 이렇게 와서 운전하기도 힘들고 기력이 쇠할 때쯤 되면요, 굉장히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이제 많은 어르신들이 이번 코로나 거쳐서 온라인으로 쇼핑하시고. 굉장히 이제 은행도 이제 지금까지는 그래서 가도 좀 앉아 있으면 귀찮아도 돼 이랬는데 이번엔 다 까시더라고요. 비대면이 되다 보니. 마찬가지로 아마 저희가 나이가 들 때 되면 뭐 로봇 셔틀 아니면 지금 테슬라가 꿈꾸는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회사도 사실 한국에 테슬라가 이 정도 깔려 있으면 테슬라 앱에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호출만 하면 테슬라 차들이 다 로봇 택시가 될 거니까. 그러니까 차 없이도 소유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고 아마 UAM도 25년부터 실증 사업 시작도 이제 25년부터 35년부터 무인기 완전히 허용입니다. 35년이면 얼마 안 남았어요. 35년 되면 대한민국에 100개 노선이 열릴 거예요. UAM이. 국토교통부에 이미 뭐 로드맵이 다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년 경비행기도 이제 뭐 허용이 될 거고. 파브라고 그래서 퍼스널 에어 베이클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캐딜락 이 파브를 내놨죠. 2명이 탈 수 있는 굉장히 럭셔리한 파브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런 것도 아마 부자분들이라면 아마 욕심 좀 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동을 못해서 뭐 설악산 같은 데는 진짜 금방 갈 것 같아요. 설악산 울릉도가 새로 지금 그리고 잠실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벌써 다 허가가 뭐 다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경로 우대증이 만약 그런 것까지 공짜로 탈 수 있다면 대박이죠, 우리. 근데 그렇게는 안 해줄까요? 사실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건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산업에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이 진짜 장기 투자에 딱 맞는 산업군인 것 같은데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모빌리티로 끝나지 않습니다. 로보타이제이션의 전초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우리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애국심을 가지고 국내 투자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미 선두주자를 형성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특히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게 테슬라 아닙니까? 테슬라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커넥티비티, 오토노머스, 쉐어드, 그 다음에 일렉트리피케이션에서 가장 선두주자고 이 컴바인이 됐어요. 융복합이 됐단 말이에요, 얘들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현대자동차나 도요타나 폭스바겐이나 GM이 못하고 있는 거는 이 CASE가 별도로 놉니다, 지금. 융복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니하고 아이폰하고 차이입니다, 지금. 그냥 그룹군을 크게 한번 세 개 나눠보면 첫 번째 그룹은 좌초자산, 그 다음 내연기관 같이 없애야 될 대상이 없는 미래만 있는 기업들은 주성에서 나가죠, 지금. 2년 동안 16배, 17배 올랐어요. 두 번째 그룹은 우리가 애정하고 있는 기존 우리 자동차들 중에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국민이 전환됐구나, 늦었지만 최대한 빨리 따라가자 라는 기업이 아까 얘기했던 현대, 폭스바겐, 도요타, GM 이 4개 그룹은 그래도 정신을 차렸어요. 다행입니다, 진짜. 그 다음 마지막 구는 쉽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지금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기도 자율주행을 하기도 너무 지금 재원도 그렇고 이미 코로나 때문에 이미 그렇게 상태가 됐거든요. 거기다 이미 부채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뭐 이자 보상 비율은 이미 예전에 유로존 리스크 때도 아마 기억나시겠지만 자동차가 만신창이가 된 데다가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연명하고 있었죠.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저희는 굉장히 좋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누구 하나 투자해놓고 나서 막 탈 필요가 없거든요. 일단은 제일 먼저 치고 나가는 점수를 계속 보고 있다가요.
이 선두주자하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 굉장한 중력 법칙을 받는 즉 예전에 있는 이 레거시인 내연기관을 갖고 있는 업체들 중에 현대차처럼 어떻게든 빨리 턴어로 다 바뀌어 보려고 노력하는 업체들이 주가가 이제는 겨우 튀고 올라왔죠 이렇게. 그러니까 전 고점이 27만 원이 않습니까, 그죠? 27만 원이었는데 이게 6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27만 이 갔던 거기 때문에 사실 차화정 때 온 거예요. 근데 LG화학 한번 보세요. 차화정 때 전 고점 뚫고 한참 더 갔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아까 얘기했던 모빌리티가 뒤늦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모빌리티가 만약에 로보타이제이션까지 확장이 된다면 아마 이 부분은 굉장히 클 거예요. 이번에도 캐터필라가 나와서 248톤짜리 이 채굴장에서 그 암석이라든지 석탄을 싣고다는 어마어마한 트럭을 자율주행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존 디어라는 140년 전통의 농기계 회사가 오토트랙을 가지고 자동으로 농사를 짓게 하는 기계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자율주행차 만들 수 있으면 이거 껌입니다. 그러니까 로보타이제이션 시대, 우리 집 계단 타고 와서 우리 집 문 앞까지 택배 두고 가는 그 시대가 분명 와요. 지금은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동영상 보신 분들은 이거 만약에 이걸 10,000불에 만든다. 그러면 1,200만 원 아닙니까? 그 100만 원짜리 알바 주는 애들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만약에 대량 생산돼서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 유니트리 로보틱스가 10,000불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등에다가 14kg 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옥상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터가 우리도 모빌리티 업체다 얘기했던 이유가 블록체인 4.0이 기계 대 기계 대 저거예요. 교류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많은 이 택배 로봇들이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행랑 로봇이 각 아파트 단지마다 각 빌딩마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슬램을 가지고 각 층의 레이어는 다 애들이 파악하고 있겠죠. 그러면 경비실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얘들이 자기들이 맡은 층에다 다 나눠주면 돼요. 아침에 녹즙 배달 아니면 택배 전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도 플러스 방위 산업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렇죠. 저게 왜냐하면 다 이적 전쟁도 이제 로봇으로 하는 시대가 도래해서 나는 상당히 이게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거기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다른 나라에 인수되는 거는 미국에 불허했죠. 불허했고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도 방위산업하는 위아라든지 롯템은 지분 투자가 금지됐죠. 그러니까 그게 충분히 가능하겠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봐서. 원래 방산이에요 출신이. 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국방에 필요한 병력이 대한민국보다 훨씬 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전투용 로봇이 굉장히 많죠. 스마트는 무인화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 웨펀 굉장히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대 무기는 못 이겨요. 왜냐하면 사람의 희생을 담보 안 해도 되거든요. 예.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걸 상상을 해왔는데, 솔직히, 근데 이렇게 우리나라 업체들은 왜 이런 걸 연구를 하는지, 그것도 많이 하긴 하더라 했었거든요. 근데 보면, 이게 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기술이에요. 이게 하드웨어는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았는데, 대부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관건인데, 거기에 대한 투자를 안 하더라고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는 게, 제가 로봇 공부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요. 전 세계에 있는 로봇 최고의 권위자들이 한국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네. 권위자들은 많은데 한국에서는 왜 이게 아니, 한국은요 지금 산업화에 굉장히 뒤늦게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량 생산이라는 지금 시스템에서는 대한민국이 가장 어떻게 보면 효율이 높아요. 근데 다음 단계로 뛰고 싶은 게 사실 선진국들 생각일 거고요. 사실 대단하다고 얘기를 해도 실리콘밸리입니다. 실리콘밸리고. 근데 실리콘밸리에 유명한 데니스 원 교수도 계시고, 그 다음에 MIT에 지금 김상배 박사도 계시고, 그 다음에 지금 유럽에서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애니버틱스 같은 데도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2분이나 계세요. 그러니까 로봇 쪽에서는 한국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이번에 현대자동차 UAM 하겠다고 한 신재원 사장님 같은 경우도 나사에서 핵심 자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빨리빨리 정신,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얼마나 대량 생산이라든지 가격을 낮추고 그 다음에 제품의 어떤 그 퀄리티를 높이느냐가 관건인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리콘밸리에서 다 개발해놓은 거 중국에서 대량 생산해버리면 중국이 다 먹는 거예요. 그거. 네. 우리도 그거 해야죠. 네,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늦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도 지난 1년 동안에 내놨던 얘기들 보면 정말 숨가쁠 정도의 많은 얘기들 내놨죠. 이제는 잘 추스려서 비즈니스 모델로 해야죠.
네, 이렇게 장시간 동안 정말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미래 모빌리티와 미래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 정말 인사이트를 발휘해서 진짜 다양한 의견을 주신 고태웅 센터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센터장님에 대해 더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 메이트북스에서 테크노믹스 시대의 부의 지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 책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훈훈한 인터뷰는 금융투자업계의 다양한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을 모시고 또 투자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는 정보와 지식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